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광장은 검찰 개혁과 문재인 정부 규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됐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전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 도심 세 곳에서 각각 집회가 열렸는데 여의도 국회 앞과 서초동 중앙지검 앞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변론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공수처 설치 여부가 국회로 넘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질 텐데 명분이 더 생긴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워낙에 찬반 여론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 결국 조국 수호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을 구속하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조국 장관의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씨가 될 것으로 세대결이 더 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지금 서초도랑 여의도로 나눠서 지금 집회가 열어지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조국 장관 수호에 초점이 맞춰 있다가 이제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의도와 서초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때 잠정적인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은 또 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변화, 명분, 그다음에 그 정치권의 이해관계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국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총선까지 이 동력을 이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당 입장에서도 조국 장관 그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를 하고 검찰개혁 명분을 가지고 임명을 강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찰개혁을 강행하려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이런 세대결과 맞닿아 있다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황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과거에 조국 수호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이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그다음에 어떤 정권에 대한 공격까지 어떤 전선이 확대돼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분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백혜련 안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또 바른미래당이죠. 거기에 권은희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기소심의위 설치, 공수처장 임명관에서 두 가지 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권은희 안으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는 어떤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 차원에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려를 표하는 민심이 우리가 정치권에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명분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퇴해서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된 그런 갈등이 좀 세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야의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뭐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있고 독립된 뭐 수사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프레임을 떠나가지고는 과연 공수처 제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의견을 정해야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16대 대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어떤 대선 공약으로 논의가 됐던 문제예요.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권에서 어떤 검찰 권력이 살아있는
이전에는 정권과 이렇게 유착을 해가지고는 타겟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네. 여기에는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 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와 아니면 권한 남용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권한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검찰에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현재 공수처가 있고 이걸 이쪽으로 이첩을 하라 그러면은 이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조국 장관 수사와도 관련해서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 지금 여권에서 계속 문제가 삼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뭐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또 어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수처장 설치와 별도로 공수처장 설치와 관련해서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공수처 구성원이 임기가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50% 정도를 조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나 뭐 법관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권이나 그건 마찬가지지만 네. 이번 정권 들어 법조인 출신의 인사가 등용됐던 걸 보면은 법원 내 특정 학회나 특정 변호사 출신 단체가 많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내 편이니까 믿는 거고 내 편 심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광석화처럼 무슨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는 여야 간 어떤 협상에 그런 산물로 삼아 가지고 빠르게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이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기존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여권 내 뭐 금태섭, 조홍천 의원 등 이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여론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금태섭 의원이 SNS에 올린 글도 읽어봤는데 네. 이분이 단지 검찰 이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출신임에도 여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예.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해야 되고 특수부 폐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남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거든요. 예. 건강한 정당 정치라면은 이런 다른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경청을 하고 이거를 반영을 하고 안 되면 설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국회 표결이 일단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듯이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 전 장관 수사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신병철이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소환을 하게 되면 7번째 소환인데 막바지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예. 일요일이니까는 이번 주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에 관한 입장이 검찰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사가 이렇게 7차까지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예. 중간에 무슨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또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예. 또 정경심 조사 교수가 시간이 좀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사 시간이 짧았고 또 정경심 교수의 어떤 건강상 문제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7차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예. 신병 처리를 검찰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서 위조 부분이 있고 예. 업무 방해 그다음에 펀드 관련한 혐의가 있는데 제가 이 조국 장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언론 보도를 계속 따라가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예. 사실 지난 국정농단과 비교해가지고는 보도로 나온 게 별로 없어서 정경심 교수에 관한 혐의가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나온 게 너무 없지 않냐 수사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총장이 틀어 막아서 지금 유출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입원 증명서에 병원의 직인이 가려졌는데 이게 법적 요건이 되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입원 증명서라는 형식 자체도 문제가 있고 네. 누가 썼는지 어디서 발급했는지도 모르는 문서의 어떤 그런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정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뇌종양이 맞고 정말 수감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예. 조사받기조차 어렵다면은 정확한 진단서를 내야 되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이 얘기를 했잖아요. 병원명이 알려지면은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건강 문제는 이쪽에서 확실한 진단서를 안 내고 상황을 자초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모 병원은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피해를 네. 받고 있는 건데 병원 명이 알려지면 불상사가 날까 봐 그러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변호인 측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단서조차 정확하게 안 내고 있다면은 검사도 피의자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조사를 받는 게 법적인 문제지 무슨 법적인 문제인 거지 무슨 정치 싸움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예. 정말 그렇게 수감이 불가능하고 조사받기가 어려우시다면 확실한 진단서를 내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불구속 기소 방안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불구속 기소 방안도 뭐 검토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윤 총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게 없고 예.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관해서도 그냥 언론에서는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명확한 진단서가 제출한 바 없으면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동양대 CCTV에 찍힌 증거 인멸의 그런 정황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일반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 CCTV에 그런 유출하는 것 CCTV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원 트렁크에서 하드디스크 3개가 발견됐을 때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는 조금 건강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이제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조건 씨도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앞서 허리가 아픈 게 맞는지 의심할 만한 CCTV 영상이 나왔는데 조건 씨 측이 반박을 했다고요? 예, 조건 씨 측이 반발을 했는데 이 건강 문제가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은 예. 조건 씨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결정문에 보면은 건강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판사가 이렇게 결정문에다가 건강 상태를 언급하는 거는 정말 말기암 환자이거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분이 급성 디스크라서 수술을 요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 뭐 부축이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찍혀가지고는 지금 이게 맞냐 해가지고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조건 씨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가 지난 7일 발부를 했던 소견서에 보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은 검찰이 왔다 가면서 이 의사의 견해가 바뀌었고 15일 날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인대 골화증이라 그래가지고 목뼈를 네. 지탱하는 인대가 석회가 돼서 온몸이 마비될 수가 있는 그런 병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 증상이 자기가 있고 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소견서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어느 말이 맞다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조건 씨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단서와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춘재가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 신분입니다. 이 법인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네. 이춘재는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의자 네. 신분이 아니라 예. 일단 입건은 됐어요. 네, 입건은 됐는데 이제 공소권 없음 그렇다면, 결정을 네. 하겠죠. 공소시효 만료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처벌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이 94년인가 그쵸. 5년에 그 예. 처제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고 최종 살인까지 이 사람이 자백한 최종 살인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2006년 4월 2일에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내가 살해를 했다고 자백한 것만 14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무려 1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람을 과연 처벌도 안 하고 저렇게 감옥에 놔두는 게 맞냐 여기에 관해서 네. 여론의 비판이 일어나고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런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거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가요? 뭐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이라든지 5.18 특별법 같이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통과를 된 적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이런 소급 입법을 국민이 예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거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우리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는 이건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경찰이 네. 범인을 못 잡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를 한다면 네.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특별법이, 예. 그거는 그렇죠. 위헌 여지가 있고 통과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게 그러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은 또 어떤 평등의 문제도 있거든요. 개별 네. 사건 법률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태완이법이 발의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예. 태완이법이 발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미 이후만, 공소시효가 네. 만료된 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 이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네. 원칙적으로 헌법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죄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났지만은 이건 나쁜 범죄여서 중대해 해가지고는 공소시효를 폐지를 한다면 또 다른 범죄 그럼 이 범인은 왜 살려두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헌 소지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는 어떤가요? 아니 손해배상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예.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3년, 10년 중에 하나만 도과가 되면은 소멸시효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이춘재는 벌써 몇 년이에요. 이 90년대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10년이 훨씬 지나고도 남은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족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지기 그렇겠군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춘재 이 사람을 꼭 처벌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으로 이미 수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아마 이 사람이 사망을 할 때까지 자연적인 사망을 할 때까지 그게 가석방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이 안 밝혀졌으면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모범수로.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가석방 없는 그 종신까지 수감돼 있는 이 상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화성살인 사건까지 알아봤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